아마 코로나라는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우리가 나중에 알면 굉장히 쉬워지고 대처도 쉽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근 2년을 이제 허둥허둥 와서 이번에 이제 세미나의 주제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제 우리는 이제 언론업에 이제 종사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문제점 이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알면은 참 쉬운데 모르면은 정말 당혹스럽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문화연구원에서 마련한 2분기 가을 분기 세미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는 진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우리가 2019년 연말부터 이제 뭐 오한폐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 게 2020년 1월 19일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때만 해도 이 신종 감염병 사태가 2년 동안이나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발제자께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셨지만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일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를 할까 그리고 팬데믹이 우리한테 동안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까 추후에 아무도 아직까지는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문화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여러 가지로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부터 하죠. 발제 듣고 해서 우리가 11시 12시 정도까지 발제는 30분 너무 긴데. 그래요. 그럼 20분 20분 끝내는 게 좋아요. 예. 11시 한 40분 정도까지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역 언론들의 문제점, 특히 그 감염병이라는 누구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 특히 이제 그 지역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있는 문제를 풀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우희창 박사께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완전히 대전 지역에서 핫한 그런 이제는 유튜브가 별로 핫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미디어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대역 유진입니다. 네, 크리에이터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일 경향신문 그 선임 기자께서.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충남 민원연 대표 공동대표가 깨졌네요. 대표이시니까. 네. 한국기자협회 언론연구실장이자 현역 뛰고 있는 연합통신본부장.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임기를 이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발제 20분 하고요. 토론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7, 8분 정도 하고 또 뭐 나중에 정리하고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우희창 작가께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역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윤지혁 선배한테 요청받았을 때, 제가 아는 거긴 한데, 그래서 실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려고 지역의 그 3사, 신문사 3사 거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검색어로 카인즈 들어가가지고, 빅카인즈 들어가서 검색을 했더니요, 한 10만 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계산만 해도. 도저히 뭐 10만 건을 제가 볼 자신이 생기질 않아서, 뭐 볼 수도 없고요, 물리적으로. 이제 시기별로 검색어를 따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우한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어서 기사를 좀 뽑아보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 뭐 신천지라고 하는 검색어도 넣어봤고, 외국용들이라고 하는 검색어도 넣어봤고, 뭐 마스크라고 하는 검색도 넣어봤고, 시기별로 이제 각각의 검색어를 넣어서 기사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사를 뽑아봤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누락된 기사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누락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면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어 내려왔을 때 인류가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시기, 이게 왜 이런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그 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가 뭔가를 찾아냈지, 실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실제로 감염병하고 싸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면서부터 뭐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책에서 우리 뭔가 백신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감염병하고 이제 직접 싸웠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그 맨 뒤에 보면 44쪽에 보면 감염병 보도수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년 4월 말에 한국기자협회하고 방송기자협회하고 한국기자협회하고 함께 만들었던 감염병 보도수칙입니다. 이게 4월달이면 한참 기승 부릴 때였는데요. 그만큼 기자들 스스로도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보도준칙을 좀 만들지 않으면 보도 과정에서 대단히 좀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염병 보도준칙이 제대로만 지켜졌으면 오늘 같은 세미나 이런 발전을 쓸 이유가 사실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전국지나 방송이나 혹은 우리 지역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좀 지켜졌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실제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준칙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도 그랬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좀 갈팡질팡했던 점들이 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적지 않았는데 언론도 역시 예외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오보를 낸다거나 몰라서 잘못 보도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왜곡이나 혹은 선정적이거나 혹은 이중적인 보도, 이런 것들은 좀 꼭 한 번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19년 12월 31일이죠. 벌써 이제 한 2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증상구에 이렇게 외신 보도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는 그래서 외국 중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그런 전염병 무슨 이게 생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퍼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2월 11일 날 정식 명칭으로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식 명칭을 붙였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는 그때 당시 우한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또 중국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특정 지역을 좀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아마 이 감염병의 명칭을 붙이는데 기준인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가 특정 지역에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억울하게 자기네 명칭 붙은 거거든요. 스페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독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특정 지역이 좀 비하되거나 혹은 혐오 현상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코로나 19라고 이렇게 코비드 19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었는데,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어긴 거는 이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아주 몇 개월간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보도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지역신문에서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된 뒤에도 즉각적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쓰기도 하고, 일부는 2월 말까지는 우한 폐렴을 병기에서 쓰는 경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짧은 지역신문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게 이제 중국이나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걸 보면 충청투데이가 1월 30일자로 중국어 소리만 들려도 흠칫 지역대학가 중국 유학생 포비아 이런 식의 그런 제목의 르포기사를 보면 당시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중국 포비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이 이걸 이제 직접 드러내고 보도를 함으로써 중국인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 현상들이 좀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일보 같은 경우는 1월 30일자에 천안 우한 폐렴 공포로 중국인 운영 식당 문 닫았다 이런 보도들을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교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이제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 국내 송환을 해서 이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하고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이렇게 이제 격리 수용을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이제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에 수용하기로 했다가 이제 천안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바꿨던 걸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지역 신문들이 이제 지역 감정까지 계속 곁들였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충청도를 우롱하는 처사다, 충청 훌대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런 식의 또 핫바지론, 충청 훌대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요. 예를 들면 대전일보 같은 경우 왜 하필 충청도인가 이런 제목의 기자 수첩이 있었고 또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우리가 핫바지냐 들끓는 아산 이런 식의 보도. 그 다음에 대전일보가 또 우한 교민 천안 격리설 반발 여론 확산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이제 좋게 끝나긴 했죠. 사실은 아산 지역이나 진천 지역에서 교민들 환영한다라고 하는 지막도 나오게 됐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보도들로 인해서 소위 이제 우리 교민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일부 이제 양식 있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퍼져서 결국 행복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들이 저를 자꾸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국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가끔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그런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봉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보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장이 이제 중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쓰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나 극우 유튜버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재확산을 했고 또 지역에도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3월 3일자 클럽 여배 이걸 보면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역병이 발생하면 격리를 했다, 이동을 차단했고 그랬는데 여기가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차단에 노라고 하는 원칙을 주문했고 이거는 그때 당시 북한이나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들이 중국을 봉쇄했던 거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교를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공산 일당 독재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왜 차단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또 비교를 또 조선시대 때 왕의 역병을 이동 차단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런 소위 말하면 자꾸 특정 국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시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봉쇄라고 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백신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왜 그때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발생 초기에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다라고 하면 한 몇 달 정도는 멈출 수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확산세나 그 속도를 볼 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봉쇄하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확산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언론이 자꾸 중국 봉쇄를 가지고 끌고 나와서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균형 논리고 비판하기 위한 중국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월 18일 날 우리가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1차 대유행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한이라고 하는 데서 중국에 대한 그런 그 혐오, 이것이 이제 우한 교민으로 갔다가 이제는 대구 신천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언론이 신천지로 옮겨가서 신천지를 비판하게 되죠.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소재는 사실 얼마나 좋은 소재냐면 일단 기존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하는데 별로 거리낌 없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뭐라 할까요? 마녀사냥식 같은 그런 보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적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그런 혐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거나 혹은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게 이제 31번 교인인데 이 31번 교인에 대해서는 그 신상털이도 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들 나열을 좀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지 이후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지다 나온 게 이태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이제 다시 이태원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태원이 왜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됐냐면 게이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격의 소재로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제2의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이태원발 뭐 이래서 한때 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나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소수 집단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집단들에 대한 그 언론의 공격, 어떤 좋은 소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했어야 되는 것 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보도준칙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에 패닉이나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이런 그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감염병 보도준칙에 세웠는데요. 이게 정식적으로 거스르는 보도들을 합니다. 그 지역 언론들 보니까요, 전쟁, 직격탄, 유탄, 패닉, 창궐, 공포, 일파만파, 쇼크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담, 힘겨운 사투, 긴터널,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함과 공포를 넘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겪는 공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런 감염병 시대에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언론이 해야 될 거는 그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소신 걸 해소하고 또 가라앉혀주고 감싸주고 그런 그 공포나 불안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자꾸 언론들이 재생산을 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그런 불안 심리를 부추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도준칙에 어긋난 그런 보도 행태들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 감염병이 있는 이 전국은 좀 엄중한 전국이긴 합니다. 이게 심각한 국면인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이제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것은 그냥 오늘 몇 명, 또 어제 몇 명,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거 그냥 단순히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중계방송 보도에 나타나는 게 스포츠 중계하듯이 나타나는 겁니다. 몇 명을 넘었다, 몇 명을 돌파했다, 몇 명이 육박했다, 대구 뚫렸다, 서울 뚫렸다 이런 식의 그 보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단순히 어떤 상황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뚫었다라든지 돌파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스포츠 중계식의 어떤 그런
보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꼴찌에서 몇 번째 이런 식의 보도거든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언론의 그 본질적인 병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 과정에서도 고질적으로 좀 지적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감염병 국면에서도 고질적으로 지적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포를 극대화시켰던 게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 보도였는데요. 사실 이런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국면이 누구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만큼 우리가 비축해 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래서 당연히 그 마스크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대란의 원인이 우리가 중국으로 마스크를 유출해서 이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혹은 정부가 그만큼 비축을 못해서 했다거나, 뭐 이런 식.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대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이거를, 좀 누그러뜨리고, 좀 대란으로 가지 않도록 또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막 부추기죠. 예를 들면, 마스크 품귀, 공급 차질, 없어서 못 산다, 길게 줄 선 시민들, 하늘의 별 따기, 마스크 구하기 전쟁, 마스크 대란. 이런 보도들만 보면 가만히 방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나갈 일이 없는 이 사람들도 마스크를 내가 사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 그런 보도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 감염병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사야 되겠다라고 길거리로 나가시는 그런 현상들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스크 구하기 힘들게 만든 것이 언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1쪽에 보면 아마 파이낸셜 뉴스의 기자인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보도를 합니다. 자기가 그 2달 넘게 마스크 보도만 20개 넘게 썼는데 이게 공포를 자꾸 주입시켰다. 자기네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확인된 사실 그렇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서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과 전문가도 쉽게 구분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걸 보면 그 언론사에서도 데스크나 혹은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마스크와 관련된 보도들에 대한 그런 주문들이 많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자 스스로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그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 관련 보도는 좀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방역의 정쟁화입니다. 사실 지역 언론들이 방역을 가지고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따져가지고 정쟁화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전국지의 그런 정쟁화에 편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가 실종이 됐다라든지 혹은 마스크 품절이 탁상행정이었다라든지 K방역이 흔들렸다라든지 이런 식의 보도들 아주 과도한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대한민국이 멈췄다거나 외교가 없다거나 뒤통수 맞았다거나 이런 식의 보도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 보도 때문에 오락가락 보도 때문인데요. 지역 언론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고강도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 집합금지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높여야 한다. 3단계로 선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방역 고삐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역 고삐를 재면 물론 방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일반 서민들이나 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건데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는 이제 바닥 경제 회복이 급선무다, 뭐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또 보도들을 또 내보내는데 이게 거의 이중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고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국고가 부족한데 뭔 또 재난지원금이나 이걸 다 줄 거냐 이런 식의 또 이게 삼중적인 그런 보도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 태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 춘향가에 보면 그 사랑가에 네가 무엇을 먹으려 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수박을 먹으려 했냐 그러니까 나 아니 나는 그것도 싫소. 그러면 뭐 무슨 단 참외를 먹으려 했냐 아니 나는 그것도 싫소. 뭐 그러면 뭐 앵도 포도 뭐 이런 것들을 먹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것도 싫소.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언론이 뭘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 제시보다는 일단은 싫은 거죠.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방역 실패했다. 방역 단계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니까 도대체 정부 예산이 돈이 어디 있느냐? 또 대한민국의 또 돈까지도 걱정을 하는 이런 삼중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게 대표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네, 백신 보도인데요. 백신 보도는 아주 역대급 문제투성이의 보도입니다. 혹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 조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백신 진짜 맞아야 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게 혈전이 오면 나는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백신 맞아야 되나라고 싶었죠. 이런 백신 포비아를 조장했던 게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백신 부작용 보도를 굉장히 키웠죠. 대표적으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독감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독감 백신이었죠. 독감 백신이 몇 명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백신 포비아를 그때 독감 백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이제 우리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됐을 때 뭐 확보한 백신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1호 접종 뭐 누가 할 것이냐 뭐 1호 접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1호 백신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굉장히 높게 표명을 했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백신이 부족했었던 적이 있죠. 이때 되면 이제 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비아냥거리는 보도 태도, 위대한 K방역, 뭐 문재인 보유고, 백신 보릿고개, 찔끔찔끔 접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집단 면역이 불투명하니까 믿을 건 개인 방역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부추깁니다. 게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감정적인 그런 보도인데요. 백신 거지, 예약 먹통, 뭐 이런 거. 문재인 무능, K방역 자화자찬 이런 그 사용하는 문구들도 언론마다 아주 매우 유사하고요. 이게 이제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백신 도입이 좀 차질을 약간 빚으니까 마치 방역 실패를 좀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러니까 조롱에 가까운 그런 보도들, 그런 비난들을 아주 퍼붓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보면 우리 11월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거의 10월 말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왔던 백신 거진이 뭐 찔끔찔끔이니 백신 보릿고개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거기에다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주고 이게 마치 싸구려 백신이라고 하는 듯한 그런 인식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싸구려 백신이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동안에 사실 시민들이
그 가졌던 그 백신에 대한 공포가 그걸로 인해서 방역이 좀 차질이 빚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언론이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백신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졌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참 이제 뭐 비판을 하면 서민 쪽에서는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고 언론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언론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그 권력 감시와 사회적 감시, 그다음에 비판 기능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안까지 언론이 낼 필요가 있나? 전문가 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다.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뭐 전대미문의 미증유의 그런 사건이지만은 뭐 백신 부족, 뭐 마스크 이런 거 다 지적은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언론이 우리 발제자께서도 오락가락했다는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 지금 우일프 박사께서 뭐 지역 언론에 굉장히 3만 5천 건을 분석을 했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10만 건이 넘는 걸 위해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10만 건이 넘었는데 네. 나중에 정지한 게 3만 7천 건. 네, 그래서 엄청나게 하고 막 자세하게 이제 목록까지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료 수집하고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발제 상담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지역 언론이 어떻게 신문 3사 특히 나는 이것만 보면은 뭐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전국 언론이나 지역 언론이나 가장 문제는 그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 같은 경우에도 그건 지역 보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대만의 사례를 아주 그래서 대만의 사례를 오브제를 했어요. 우리가 오브제 실시하니까 마스크 유통 생산까지도 국가가 통제하느냐. 그 자기가, 그러니까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매체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또 다른 칼럼 이런 식의 보도 그리고 뭐를 해도 비판을 할 거리는 있죠. 어떻게 뭐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기준이 어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아까 이제 그거는 막 정치적인 뭐 해석까지는 안 하셨지만은 진영의 논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백신 공포 주장하는 그러자니도 무서워 죽겠는데 백신 공포까지 주장하는 거 진짜 언론이 해야지 될 일인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를 해도 뭐 인구 몇백만 명하고 우리는 5천만 명이 넘는 데서 발생 빈도 되는데 우리가 하루 지금 많은 게 최고 많은 게 3천 명을 한번 넘었었나? 이게 맞는가? 외국에서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그게 니네 진짜 레알이냐고 리얼이 진짜 저게 맞는 거냐고 돈이 하나 정도 더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백신 공정도 결국은 뭐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도 준칙이 윤리강령이나 만들기는 엄청 잘 만들었는데 별로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자들이 용어 선택도 잘 못하는 경우 변종하고 번역을 구분을 잘 안 하고 마구 뒤섞여서 어쨌든 공포 유발로 바뀌는 거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되고 뭐 거듭 강조를 하지만은 아마 박사께서도 지적했는데 경마식 보도 만연사상 뭐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 일관성을 경계했다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언론이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 편승하는 자기 주관의 어떤 주장을 그러니까 전국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뚜렷해요. 뭐 정권하고 대립하는 관계에서. 근데 지역 언론은 그것까지도 아닌데 따라가는 것도 그건 우리가 참 고민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나왔던 문제점 잘 되고 있을 때 책임은 누가 짓는 거 언론이 책임짓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지금. 네 그렇게 요약을 진짜 방대한 자료를 지역 언론에 놨거든요. 가져보겠습니다. 네, 발제 우리 순서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진 도구TV 크리에이터부터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우 박사님이 지역 언론에도 근무를
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학 가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 그런데 아주 지역신문 입장에서 아주 팍팍 찌르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잘근잘근 씹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지역의 언론의 좀 현실을 좀 반영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전국지들은 그렇더니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역에서도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언론 환경을 보면은 뭐 편집국의 기자가 10명밖에 안 된다더라. 뭐 연합뉴스보다도 적은 기자가 3, 4만 해도요. 지방 뭐 한두 명 있는데 얘기할 것도 없고 3, 4만 해도 인력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지면을 메우려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거의 연합뉴스 우라카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기사를 다루는 경우인데 그거를 싹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완전 지방신문들은 뭐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런 이 박사님이 뭐 잘 짚으시긴 했지만은 너무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냥 당연히 지적을 또 똑같이 그냥 다른 박사님들도 다 똑같이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대학에만 있는 교수님이 지적했다면 아예 제 양반은 지역 언론도 안 해본 사람이 씹으니까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씹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우 박사님은 지역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뭐 돌아서면 거기는 다시 또 내일은 10명이서 신문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지면은 20면 지면 메꿀라다 보니까는 뭐 정신없이 뺏기게 되고 뭐 하루하루 오늘 내일 메꾸는 게 정신없다 보니까는 뭐 경마식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 우 교수님 말씀 뭐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특히 뭐 지역 언론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역 자극하는 단어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늘 뭐 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핫바지 참 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아직도 이제 쓰고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 언론들이 안 써도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쓰는 것은 저도 이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발제를 보면은 우리 우 박사님이 거의 정부적 입장인 것 같은 느낌이 내용이 거의 정부 시각에서 언론 특히 지방 언론들의 잘못된 점이 톡 찝어지지 않았나. 거의 그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아니 이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혼나나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언론을 떠나셔갖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미디어가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종이신문 3사를 하다 보니까 3사는 접촉해야 되고 신문을 날라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비접촉에 비대면에 취재 환경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고 뭐 시장 브리핑할 때도 참석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막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 언론이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느냐 사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명수는 적지요. 상황은 이렇게 바뀌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요즘 재난 문자가 진짜 가장 어떤 뉴스보다도 속보성으로 빨리 오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어도 문자 탁탁 받으면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다가 또 정부가 발표할 때 유튜브로 발표를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굳이 방송을 안 봐도 다 알아.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보면은 다 내가 지금 저기 오송에서 하는 발표 내용을 다 듣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총리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지금 지방 언론,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 하고, 또 중앙 언론에서 한 걸 이제 할수 이제 그대로 지역 사정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갖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관련되는 정보를 지방 3사를 보고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혹하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돼요, 사실은. 그러면 좀 누가 조사 좀 해봐갖고, 그러면은, 이런 정보는 우리 지방 사람들이 전혀 우리 걸 보고 안 보는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구독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다시 재정립을 해서 기자가 글로 가야 될 것 같지. 그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합뉴스 받아다가 조금 이름만 바꾸고 지역으로 조금 변화를 줘서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현실, 이 현실이 깨질 수 있겠느냐, 이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문자에 밀리고 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밀리고 거기서 시청에도 가보면 딱 들어가 보면은 동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디 식당 갔다 어디 갔다 표로 딱 일목요연하게 해갖고 언론사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그럼 그게 카톡으로 딱 돌아갔는데 저 신문을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뉴스 유통 채널이 이제는 문자,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이쪽으로 스마트폰으로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위 말하는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지 생존되는지 아니면 돌아가는지 지역신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다 하고들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혹시 우 박사님이 이제 현직에 있다가 또 언론 강의를 하시는 입장에서 의견을 좀 한번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사들이 좀 이제 꿀팁 얻어가는 어떤 이런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 크리에이터에서는 너무 좀 지방 언론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비판이 그런 좋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 문제 이제 지역 언론의 지금 미디어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그러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걸 맞아가지고 더 급속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옛날 스타일 고집해서 되겠느냐 이런 정보 일단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나 SNS나 굳이 그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그동안도 일부는 해왔지만은 언론화연구원에서 그런 주제 그래서 또 세미나를 또 한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희일 경향신문 서기자께서는 전국지에 속해 있으면서 또 지역도 하고 또 해외에서 나가시고 그때 이제 특파원도 하고 경험이 많았으니까 비교에 어떤가? 네. 안녕하세요, 이준일입니다. 사실 우리 우 박사님의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정말 방대한 자료를 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역 언론의 보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지역은 빼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라고 해도 그냥 100% 딱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하고 내용의 사례에서 언론사 이름만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현직에서 기자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공부도 됐고 또 언론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 이제 우 박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닥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 심지어 진짜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언론까지 혼란을 빚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우한으로 불렀고 처음에 대구에서 발생을 했을 때 대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도하고 하는 상황, 그게
어떤 그 인권이나 지역 혐오의 문제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너무 많이 벌어졌던 상황들까지 다 언론인들의 판단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 대혼돈 속에서 언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라고 쳐요. 근데 저는 가장 심각한 부분은 우리 우 박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백신은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고 백신의 효과는 예측 가능하고 사실 거의 유일한 그 게임 체인저로 그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그 보도한 행태를 보면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 위험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조장 보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우 박사님 발표를 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독감 백신이란 말이에요. 독감 백신은 그 이전에도 똑같이 맞았고 똑같은 비율로 사람이 죽었어요. 독감 백신을 맞고 죽었어.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아서 죽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거의 일본에 우선 100명 정도 죽을 때까지는 전국의 모든 언론이 그냥 경화식 중계 보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단지 그때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로나 이전에 독감까지 겹쳐온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갖고 있다는 뉴스성 하나에 의존해서 덮어놓고 경마식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짜 독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할 때 역시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했고 시간 순서상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의 전부 다 독감의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망한 것처럼 제목을 일단 그렇게 뽑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백신에 대한 수많은 그 혐오를 만들었고 불안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백신을 꼭 맞아야 될 사람 중에 600만 명 가까이가 안 맞고 있어요. 아직도 예약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당일 예약하면 당일 맞춰준다고 하는데도 500만 명이 거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시민단체까지 조성이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는 모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언론의 보도에서 기인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늘 일본 언론과 늘 일본 방송과 신문을 접촉을 하면서 진짜 백신에 한해서는 초반에 그 일본이 외국인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타국을 위험지역으로 보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보다도 세요. 근데 백신 보도에 한해서는 정말로 그 백신의 그 제조 과정이라든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존 독감 백신이나 기존 백신처럼 적어도 10년, 8, 9년 정도의 기간을 검증하지 않은 부분이 숙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보도를 모든 언론이 이어갔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일본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5,000명이 나오고 도쿄 확진자가 5,000명이 나왔는데 지금 2차 접종자가 70% 가까이 되니까 순식간에 도쿄의 확진자 수가 150명, 100명대나 줄었어요. 이 백신의 효과가 이제 입증이 돼가고 있는 건데 이런 사례를 봐도 우리가 이 백신 보도에 관해서는 깊은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어도 그때 당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는 그거는 전국지나 지역지를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충분히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백신 보도와 관련해서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따위 보도가 너무 있어서 제가 이제 노쇼 백신을 대한민국 언론들이 거의 최초로 신청을 해가지고 맞은 체험담을 제가 생생하게 전화 예약하는 것부터 맞아서 아파서 이틀 후까지 좀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르포로 써가지고 우리 회사의 진면에도 온라인에서 클릭수가 꽤 많았는데
정말 제 기사 중에 수천 건의 그 댓글이 달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천 건까지는 아닌데 몇백 건에 달렸는데 대부분이 저 개인에 대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기자이다. 야, 이 새끼들아, 기자가 맞을 백신이 어디는 왜 기레기가 처음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야, 정말 이 언론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의 이제 어떤 그 반영인데, 그때 엄청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 백신이 가장 좋고, 백신밖에 길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언론만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폼 잡고 백신 맞아도 괜찮다, 맞으라고 얘기하니까, 너만 인지하는 거다. 이런 식의 보도 이제 반응이 왔었는데, 참, 그 반성의 계기가 됐고요. 어쨌거나,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이제 유럽 쪽을 최근에 여행한 대전시의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유럽은 공항이라든가 길거리 가면 거의 마스크 안 쓰고 그러면 거의 위드콜이나 코로나 컨트롤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전은 결국은 백신을 생산하는 역량이거든요. 백신은 우리처럼 수입해다가 간신히 공급하는 역량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신문이 굳이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그래도 이번에 무슨 큰 저거를 인천에 뺏기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학 바이오업계, 백신업계를 신축 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역량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보도 같은 게 우리 지역 언론에서 한번 나온 듯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아쉬움이다. 굳이 나머지 보도는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보도가 진작에 나왔고 그 역량이 쌓였다면 오히려 그때 인천에 그렇게 쉽게 뺏기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이제 부작용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저도 약을 이거저거 먹어보면 부작용이 저는 좀 심한 편인 게 있어요. 남들 다 먹는 골다공증 약을 먹고 처음 먹었을 때 거의 하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그리고 근육통 있는 건 항생제 주사만 맞춰도 아픈데 그래서 저는 요거에서도 부작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약제에 대한 부작용, 증상 맞고 나서 어떤 그렇게 표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부작용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심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약들을 몇십 년씩 당뇨나 고혈압 약이나 먹어도 되는 거 수십 년 동안 인파하면 쌓였던 거고 백신은 그나마 선진국들까지 번졌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정말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투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부작용도 일부 있고 그 사람한테는 개인한테는 온 우주죠. 자기 한 개인한테 정말 혈전 이렇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편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안도 없고 마스크하고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못 들여서 아니. 저도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판도 할 수 있고 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그리고 대안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타격을 받았는데 맞는데 저는 또 우연히 갔더니 피린계에는 얘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피린 부작용이 있어서 기관지 감기약할 때 얘기를 해야지 돼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내가 그 약을 처방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는데 진짜 저 개인적인 이걸 맞아야지 되나? 근데 의사하고 보건소에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절대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가 이제 책임을 안 지는. 그래도 이제 그냥 맞았어요. 그래서 맞고 할 수 없지 뭐. 이제까지 살았으면 그래도 하여튼 맞았는데 그 언론이 그 부분은 정말 명백하게 그 어떤 책임을 져야지 되고 방송이나 아무리 그건 진영 논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도 정리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막 그렇게 우왕좌왕 하더니 국익 앞에서는 하나로 뭉치잖아요. 우리 언론 그 부분이 없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기동 대전충남 민원연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네. 사실 발제
과 관련해서는 뭐더 드릴 말씀은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뭐 지역 언론을 넘어서 모든 언론이 갖고 있는 현장 보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발전을 좀 보고 들었던 생각은 지역 언론으로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라고 할까 그런 점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 언론에 대해서 한 이 팬데믹 구조 말고도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언론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사실 언론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게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직결되는 그 사안들인 거잖아요. 그 사안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지역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사화하고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들은 좀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류호진 크리에이터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언론의 현실이라는 것들은 좀 정상적인 구조는 지금 현재는 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그 100번 양보해서 지역 언론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면제부가 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에는 가장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최소한의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뭐 비판이나 뭐 그 감시 견제 기능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언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낙태성에 가까운 보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스스로가 사실은 팩트 확인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취재 활동의 기본인데 최소한의 그 팩트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마치 어떤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보도가 되고 있었던 이 측면들 또 그런 것들이 악용이 돼서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나 SNS를 통해서 부정확한 가짜뉴스 형태로 또 이게 확산이 되고 했던 이 과정들 속에서 최소한 언론이 그런 가짜뉴스나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던 노력을 좀 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들은 좀 덜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혐오 차별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들이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언론은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특히나 이런 팬데믹 시대에 더 부추기는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한두 번은 실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잘못된 보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혐오와 차별 구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들은 그거지만 지역 언론으로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었을까? 제한적인 그 취재 여건이나 환경들,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팬데믹 시대에 다양하게 어떤 시스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것들을 대안은 던져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안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론의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열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뭐 비판들이 쏟아졌지만, 근데 그거는 거기에만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수준에서의 보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언론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그것의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지금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그런 의제들을 던져주는 기능들은 적어도 이제 언론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럽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들이 역할 환경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언론계 내에서도.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측면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좀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기자들을 적어도 그 언론 내에는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도 대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좀 시스템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후보님 지역 언론에 이제 아직도 한 발에 걸치고 있습니다만은 열악한 환경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언론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 환경에 맞는 보도거리, 기사거리를 찾아내는데 막 이거저거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특화된, 그러니까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가 1인 유튜브, 2인 유튜브 있지만 다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도 이제는 어떤 선택과 집중, 자기네 역량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을 탓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그럼 문 닫아. 이 소리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왜 해?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건 뭐 공식화하면 뭐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흔한 고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음식점만 예를 들면 원래도 잘 됐던 집들 정말 코로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가. 너무 밀접해가지고 줄 서고. 물론 그게 이제 소수고 뭐 그냥 놔뒀어도 문을 닫아야지 될 순서대로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명했던 데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 그 가장 흔했던 와중에도 조금 일찍 이제 강제적으로 뭐 폐점 시간 당기고 해서 뭐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지역 언론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야지 될 일이 있었다. 정말 뭐 저도 이제 그런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정찬욱 언론용 우수단 기자 네. 윤식 박사님께서 정리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6.21
손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백신 공포와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생산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포털이나 이런 데 노출되면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현업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감염병의 보도준칙이라고 지금 기자협회나 우리 뭐 언론 선계단체에서 그걸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읽어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구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본 거는 사실은 이 부록에 붙은 내용을 보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냥 명시적으로만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마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 기자 정도는 혹시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반 기자가 일반 또 사회를 담당하는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읽어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이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래요.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있어요. 지금 포탈에 이제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론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어떤 분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면 당장 우리 회사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인해서 기사를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백신 공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서 그 사람이 숨졌는지 시점이 아까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이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제 가족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광분했을 거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래도 그동안에는 뭐 기저질환이 있으셨더라도 하셨는데 갑자기 백신을 맞고서 그 뒤에 한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언론은 그거를 사실은 인과관계를 잘 따져줘야 되는데 사실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틈도 없이 이거를 써달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그래서 당장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보건당국에서 인과관계를 따져볼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목은 이미 맞고 숨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저희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확인이라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다른 데는 그냥 긁어다가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확인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가 그걸 다뤘는데 우리만 안 쓰면 뭔가 물을 먹은 듯한 것 때문에 그냥 복붙을 해서 넣든 아니면 그냥 어떻게 대충 취재를 해서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포털에 자기 언론사 이름으로 목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독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신문을 클릭하든 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제가 지금은 백신 공포와 관련된 기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굉장히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 생산량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제목을 아시다시피 강렬하게 달아서 클릭수를 유도하느냐라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목표이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도 준칙을 지켜서 뭔가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일단 그거부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뭐냐면 받아쓰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중요한 멘트를 어떻게 하든가 자극적인 멘트를 하나 빼내서 그렇게 해서 확인 없이 그냥 올려버리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언론이 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언론사만의 색깔이 있어요. 일종의 전파성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보도가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미디어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인류가 사실은 뭐 패스트라든가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하여튼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는데 사실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은 뭐 메르스라든가 뭐 사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것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나 국민 언론 초창기부터 다 혼란이 불가피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아까 오늘 패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도를 윤 국장님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의도를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하면서 계속해서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관성들이 그대로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또 보면 개인적인 거든 사회 국가적으로든 간에 사실 우리가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병이라든가 또 대규모 어떤 자연재난, 전쟁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개인이나 어떤 정책 당국자라도 사실은 그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그렇게 처음부터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대처를 내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우리가 당장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결정이 별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성적인 결정도 아니었다.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뭐 공포, 혼란, 뭐 앞날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문제 뭐 그런 상황인데도 이걸 더 크게 누가 혼란을 더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를 더 누가 확대 재생산했느냐 거기에는 사실은 이런 국민의 건강, 안전 뭐 이런 것들이 그 달린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파적인 유불리 그런 상황에서조차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했다는 거. 그래서 정부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강한 어떤 것들을 전달할 때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도 클릭 장사를 했다는 거. 그렇게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사건은 사실은 참사에 대한 보도인데 그게 뒤 보니까 보도 참사가 돼버린 것처럼 똑같이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행태들을 이제 지적하는 이제 다른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사실은 언론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는 거니까. 근데 언론, 정부 정책의 잘못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언론을 북한시켜 보면 이런 과열 경쟁 보도 뭐 이런 사실은 보도 참사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회복될 수 없는 개인의 어떤 상처, 또 사회적인 갈등, 또 분론, 분열, 뭐 혼란, 뭐 이런 온전히 이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국가 전체에 다 귀결이 된다. 그런 잘못된 보도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그동안에 우리 이런 보도가 이제 잘 됐느냐, 뭐 돌아보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관성을 사실은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나타나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더라도 적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내부 총질할 경우 내부 총질이란 말이 요새 유행인데 계속 내부 총질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언론이나 그 언론도 마찬가지일 거다. 사실은 그때 진격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때 다리를 폭파했으면 되는데 왜 다리를 폭파 안 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6.25 때 한강철교를 폭파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도망가고 이미 대전 이남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한강대교를 폭파하고서 그럼 그때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초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여전히 이건 진행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언론이 좀 지금까지의 보도 행태를 좀 정리하는 상황이면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이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전의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언론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고 그동안 잘못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들을 언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혼란은 더 이상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진짜 대호각성이라는 표현 참 진부하지만은 언론이 문제였던 걸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은 저는 코로나19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했지만은 선거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어떤 객관적이거나 이제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과학적 근거 없이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보도든지 이런 거 안 보고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쓸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뭐라고 명명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는 따라주는 게 그게 상식이 아닐까. 근데 의도적으로 가장 악의적으로 의도하는 게 이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우이창 박사께서 아까 질문도 들어왔고 정리 제가 토론 들으면서 이게 사실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고 역시 좀 전문가들이시다. 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호진 선배가 얘기하셨던 지역 언론의 현실을 좀 망각한가? 아니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곧이어서 말씀하신 게 영혼 없는 보도들이다. 그거거든요. 사실은 인력이 없으니까 사실 전국지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럼 영혼 없는 보도를 계속 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언론이 좋은 보도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 대전일보가 처음에 우한 교민들 이쪽 온다고 했을 때 칼럼이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칼럼이었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우리 우한 교민들을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훌륭한 보도인데 그 뒤에 이 칼럼이 묻힌 게 뭐냐면 왜 충청도냐 막 계속 이런 지역감정적 보도가 나오니까 그 해당 칼럼을 썼던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구조가.
이렇게 좋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전문가 등장시켜가지고, 제가 여기도 발제문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백신에 대해서 포비아, 이거 계속 내보내니까, 어떤 의사죠, 원진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검증된 거고, 과학이고,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신문 자체도 썼어요. 좋은 보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보도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정작, 본인들 스스로 보도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뭐 정부가 잘한 건 아니죠. 뭐 K방역이 다 우수한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국뽕 보도도 있습니다. 김치가 코로나에 좋다는 이런 거. 이런 국뽕 보도, 뭐 물론 지역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건 검증 안 되는 이런 김치가 코로나에 좋다는 식의 이런 보도들, 이게 뭐냐면 결국 K방역이라고 하는 자화자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사실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비판하는 전문가 입장, 그러니까 방역을 잘했냐 못했냐는 방역과 관련돼서 비판하려는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쓴 거라 좀 뭐 좋은 것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비판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 이제 우리 유호진 선배가 중요한 점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데, 보도해가지고, 이게 실제 그걸 읽고, 공포감에 떠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좀, 고민도 되죠. 이거 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거 좀 문제다. 그런데 이 기사 읽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영향받은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사실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문 열독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쭉쭉 떨어져요, 매년. 이게 뭐, 기장, 상급자 코스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결합 열독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안 본다 뿐이지, 사실은 결합 열독률을 보면 뉴스는 소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역 언론들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미 지나간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문이 혹은 방송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한다면 정말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진작에 고민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레거시 미디어가 돼. 지나간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유 선배가 제시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인일 기자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백신 보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뭐 상당수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백신 보도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포감을 주고 했냐라고 하는 거는 KBS가 매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 4월 말에, 지난 4월 달에 KBS 여론조사 보면 65%가 나 백신 주사 맞겠다라고 했고요. 5월 달에, 3월에 65%, 4월에 66%, 5월에 59%로 갑자기 뚝 떨어져요. 5월 달에 59%로 뚝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간호조무사가 백신 맞고, 거의 신빙관 됐다는 식으로 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4월 말에. 이 영향이에요. 5월 초에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다 백신 안 맞겠다고 다 돌아섭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7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75%가 백신 맞겠다. 이때는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예상해도 그렇게 아프지 않다더라, 별 문제 없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다시 7월 달에 이제 75%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때 좀 봤습니다. 야, 진짜 이게 막 대대적으로 막 백신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보도들이, 생겨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과학의 영역이 정쟁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본 거거든요. 이동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 언론이, 저는 이제 대전은 좀 특수한 거라고 봅니다. 지역 언론.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도시인데,
적어도 전국에 어디에 있는 언론보다는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이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누구죠? 황우석 박사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네이처지에 이거 황우석 박사 연구 논문에 그 부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사실 지역에 있는 어느 기자든 어느 과학 기자인지 아닌지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느 기자든 네이처지에 회원이 없었어요. 읽어볼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그 뒤에 그걸 받아쓰는 순서가 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 언론의 현실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역 언론이 이 부분,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오히려 또 이 지역에 있고 뭐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지역 언론이 좀 과학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좀 더 보도의 어떤 언론을 좀 주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찬욱 부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관행이 너무 무서워요. 언론의 관행이. 이게 사실은 소방차예요. 그냥 불났다 그러면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가가지고 불 끄고 나면 뒤에 안 보고 그냥 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월호 때도 야 이거 뭐 보도에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고쳐졌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코로나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지금 한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소위 말하면 관행적인 어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점검해보고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또 다른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이런 세미나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뭐 어떤 전쟁 얘기했지만 전쟁보도 또 준칙도 또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언론계 스스로도 관행을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코로나는 K방역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사태로 이미 조금 한번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보도 태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것들을 기자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부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큰 혼란을 엄청난 혼란을 겪지 않고도 지금까지 헤쳐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는 게 이제 언론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한몫했다는 거는 저는 통조를 합니다. 이걸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언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게 전문가라고 이게 제가 왜 느꼈냐면 사실 이 발제문은 사실 이 발제문 지역 언론 발제문을 쓰기 전에 전국 언론을 분석을 먼저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래서 사실 눈치를 금방 채서 이게 전국 언론과의 상황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놀란 게 전국 언론 보도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복사판이었는데 다만 전국 언론처럼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로 가지는 않았다. 근데 그래서 더더욱더 색깔도 없고 그냥 따라가기 식의 보도는 비판하는 것들은 그냥 따라가서 비판하는 정도 이런 보도 태도로 보였다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대전 지역 언론들이 좀 뭐라 그럴까 향후 좀 수정해야 되고 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과학도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의 현실, 처해진 환경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코로나 보면서 정말 아까 이제 우리 이기동 께서도 일차적인 정보가 SNS나 발표 제너널에 빠르다고 했는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여기 IM 그게 3조 원 사건. 네. 그런 경우에
도대체 그래서 책임 소재가 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지역 언론이 어떤 특화할 수 있고 취재를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도도 잘 못 봤고 또 하나 대기업이 물려있는 부분들 공교롭게도 백화점 2개였거든요. 2개가 했는데 동선을 다른 거는 막 적나라하게 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면서 그쪽은 그냥 이름도 빼고 이번에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도 태도는 지역에서 언론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환경만 탓하기는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지역 언론들도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그게 이제 전국화나 뭐 뉴스 클릭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반향을 부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주 촘촘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정박 박사님, 네모 애플 임미일 상무기자 이기동 대표, 정찬욱 원장님, 이일선 크리에이터 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전대미문의 미증의 사태 속에서도 이런 세미나나 지역 언론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지 될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 언론문화연구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